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7강 사회정의와 윤리 문제풀이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죠? 다 풀었을 것 같고,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과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인지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7단원에 있는 문제의 질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그리고 중요한 기출 선지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BS 문제 중에서 특히 7강의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좋아요. 가보자. 82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넷째 줄에 밑줄 쳐봐.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누굽니까? 니부어죠. 니부어.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에 속하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니부어입니다. 자, 기억. 집단 간 문제는 개인 문제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개인들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해결이 완전히 돼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환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개인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집단은 개인에 비해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집단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게 약해지고 이기적인 충동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티귿. 집단의 도덕성은 합리성과 선호지를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자, 합리성과 선호지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도덕성입니다. 집단의 도덕성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니부어가 말하죠. 강제적인 수단, 같은 말로 외적 강제력, 힘, 사회 구조적 강제, 정치적 방법, 집단적 저항, 다 지난 시간에 이론할 때 썼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시고요. 2번입니다. 2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첫째 줄에 법, 밑줄 쳐봐. 법. 그리고 돼지꼬리 띵리하고 쓰세요.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 쓰고. 여기 칠판 되게 잘 써지네. 그 다음에 넷째 줄에 특수적 정의 밑줄. 특수적 정의. 자, 정의를 일반적 정의랑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일반적 정의를 준법, 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고, 특수적 정의를 세 가지로. 첫 번째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세 가지 뭐였지? 분배적 정의, 그리고 시정적 정의, 같은 말로 교정적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교환적 정의.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던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번에 지문에 있는 사상가이다라는 거네요. 자, 1번 문제 보자. 누구나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합니까? 자, 분배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분배적 정의에 해당하는 말인데, 분배는 뭐에 따라 분배받습니까? 평등한 게 아니고 기여한 바에 따라. 어디에?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땡이죠. 2번. 물질적인 재환이 분배의 대상이 되는가? 자, 여기서 분배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은 부하고 명예 등등이 다 있어. 그러면 이건 물질이지만 이거는 비물질적인 일종의 정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 해당되니까 2번은 땡. 3번. 공정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준법, 법을 지킨다라는 게 일반적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3번 맞는 얘기. 4번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이 정의롭다. 필요 누굽니까? 외우세요.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는 거. 5번 분배는 산술적 비례를 따르는 동등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분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배는요, 기하학적 비례야. 기하학적 비례. 그리고 여기 있는 시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가 산술적 비례입니다. 외우세요. 너무 중요하다. 자, 왜? 분배적 정의는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야.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기여한 바가 다를 거 아니야. A는 C를 기여했을 거고 B는 D를 기여했을 거니까 A는 C만큼을 B는 D만큼을 분배받는 4개의 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하학적 비례라고 말을 하고요. 산술적 비례는 뭐야? 시정적 정의는 내가 손해를 본 만큼. 시정적 정의라는 게 뭐야? 내가 어떤 손해를 보면 부정의한 분배를 받으면 그럴 때 이걸 다시 돌리는 거를 시정한다, 교정한다라는 거고, 그때 되돌리는 양은 내가 손해를 본 그만큼의 양이란 말이야. 내가 손해를 본 그만큼의 양만 보는 거야. A랑 B라는 두 가지 사람의 필요가 없어. 양만 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양만 산술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교환도 마찬가지야. 내가 준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산술적 비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 중 옳지 않은 것은 A. 과거의 잘못 또는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무슨 정책? 우대 정책입니다. 우대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 대표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혹은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A. 기업.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 거기에 실질적 기회를 제공에 밑줄을 치고 여기에 실질적 평등이라고 쓰세요. 자, 그 전에 단순히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당신들도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요, 당신들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어요 라고 기회의 평등을 줬는데, 이때의 평등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평등한 제도가 아니었어. 왜? 장애인들이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공무원이 된다는 게 다른 일반인들하고 경쟁했을 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때의 평등은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형식적 평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혹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회를 줘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균등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실질적 평등,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기회의 제공이라는 실질적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는 너무 쉬우니까 각자 읽어보고 정답은 5번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가 아니고 경시하고 있다는 거지. 우대 정책을 쓰게 되면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점수는 장애인이 많이 떨어져요. 만약에 일반인은 70점 받고 떨어질 수 있다면 장애인은 65점 받고도 붙을 수가 있다는 게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인데, 이럴 경우에 업적은 당연히 일반인이 높죠? 점수가 높으니까. 하지만 장애인이 붙는다라는 거에 의해서 업적주의의 정신이 위배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첫째 줄의 밑줄, 원초적 입장. 자, 누구죠? 롤스죠? 롤스이고요. 한 번 더 복습해볼까? 자, 롤스 너무 중요하니까. 롤스. 자, 롤스는 뭘 타고 다닙니까? 롤스는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뭐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 롤스로이드 탄다고 했어? 아니라고 했죠. 롤스로이드 아니에요. 뭐 타고 다닙니까?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닙니다. 좋아. 자, 농담이야.
농담이에요. 알겠죠? 농담. 자, 제1원칙이 있고요. 제2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제2원칙은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죠. 첫 번째 제1원칙은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되겠고요. 제2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 유명하죠. 차등의 원칙이란 뭐야? 얘기해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복습해야 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한다는 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원칙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보기.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제1덕목은 효율성이다? 아닙니다. 뭡니까? 정의이다. 정의. 2번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존재이다. 자, 합리성과 이타성 둘 다 말하는데 합리성은 맞아요. 하지만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때? 상호 무관심해. 상호 무관심. 상호 무관심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배려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생각도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 나에게 좋은 게 뭔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건전한 자기애라고도 합니다. 건전한 자기애. 2번 땡. 3번.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빈부격차가 존재할 수 없다? 있죠. 어떤 경우에 빈부격차? 같은 말로 불평등. 어떻게 존재해? 이 불평등에 관한 원칙 두 가지.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만족할 경우,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경우, 우리는 그럴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롤스의 주장입니다. 4번. 정부는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만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 4번의 보기는 누굽니까? 노직에 해당하는 거고요. 노직은요, 그 세 가지 정의가 있죠. 최초 취득, 이전, 교정. 취득, 이전, 교정. 왜요? 취득, 이전, 교정이 있고, 특히 여기서 재분배는 언제 합니까? 재분배는 교정일 때 하는 거야. 취득과 이전은 그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 가지 뭐 제도나 감시를 할 수 있겠죠. 보호라든지. 하지만 교정할 때는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도둑질한 사람의 것을 정부가 다시 가져다가 돌려주는 거야. 가져다가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노직은 재분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논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분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5번. 분배의 공정한 절차가 제대로 실행된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공정한 절차가 그 결과를 보장한다. 뭐라 그러는 거죠?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라고 하죠.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대한 결과는, 이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정의의 두 원칙에 맞게 만들어진 절차가 된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 첫 줄에 밑줄.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입니다. 밑줄. 다원적 평등, 복합 평등 주장한 왈처. 자, 보겠습니다. 1번.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맞아요. 왈처는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배를 썼기 때문에 개인적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이 모르잖아. 무지가 되잖아. 그런 거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지 그렇게 무지의 베일을 쓰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1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 두 번째, 다양한
정답은 1번이네. 2번. 다양한 영역의 가치 분배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영역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지. 왈처를 보면요. 왈처를 보면은 이름 너무 이쁜 것 같아. 왈처. 왈처가 보면은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 세모 표현할게요. 교육의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고, 이거 이쁘네. 경제 등의 영역이 있는데, 이 교육의 영역은 교육의 맥락을 고려한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가 돼야 되고, 정치의 영역은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정치적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왈처의 주장이니까 단일한 분배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왈처가 비판하는 거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영역과 구분 없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 기준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3번.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가 없어야 한다? 영역이 있어야 한다니까?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왈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분배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교육의 영역까지도 제일 많이 분배를 받고 경제까지도 돈도 많이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체를 가진 사람이 교육을 독점하거나 정체를 가진 사람이 경제를 독점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분배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역의 재화까지 다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이나 의료 같은 영역의 자원까지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왈처가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한 영역에서 우월한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우위에 서야 한다? 아니라니까. 5번.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정체성을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것도 원초적 입장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에? 개인의 정체성을 배제시키는 원초적 입장 같은 곳은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 못한단 말이야. 개인의 정체성은 또 어떠한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 영역의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왈처의 주장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6번. 갑의 사상가의 입장 보기에서 옳은 것은 갑, 세제줄의 밑줄 따라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소유 철폐, 필요에 따른 분배, 마르크스. 수능에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마르크스를 취득과 이전의 과정, 이것만 봐도 알아야지. 노직, 취득, 이전, 교정, 세 가지 말한 노직이죠. 자, 밑에 보기를 보니까 위에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생산수단? 뭐가 있니? 공장 같은 게 생산수단이에요. 공장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재화를 만들어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산수단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정당한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배타적 뭐야? 다른 사람과는 분리해서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타적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생산수단에 대해서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마르크스는 아니오라고 말하겠죠.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독점하니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생산수단에 가서 일을 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해, 안 해?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겠죠? 공장은 안 돌리고 감시만 하고 앉아있고 지켜보기 때문에 노동은 별로 하지 않는 자본가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어가고, 이 얻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월급은 잘 주지 않고 착취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은 비인간화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해서 이러한 공장에 대한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가지면 안 된다.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럴까요? 교육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공유하자 그래. 아니면은 국유하자 그래. 알겠습니까? 공유.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같이 갔든지 국유, 나라가 같든지 특히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가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죠. 국유화.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가 될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집니까? 역시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 예. 마르크스는 그래서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노직은요.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완전 인정하겠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는 불평등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의 결과로 생겨난 불평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제일 중요한 가치야. 평등보다. 그래서 노직은 C. 정답은 3번. 7번입니다. 학생 갑, 을, 병의 주장에 대해 보자. 자, 갑. 야, 여기 분배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네. 분배의 기준, 갑. 모든 모드먼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똑같이 분배의 기준은 평등 쓰세요. 평등. 똑같이 평등을 모든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기여, 업적이죠. 업적. 사실은 업적과 능력은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써요, 우리가. 업적과 능력은. 왜?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능력이 높다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높은데 업적이 적어? 그게 능력이야?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과 업적을 거의 같이 쓰고요. 병. 모드먼들 중 상황이 열악해서 상품권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주어야 한다. 필요. 병은 필요. 갑은 평등, 을은 업적, 병은 필요합니다. 자, 1번. 갑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아니죠. 평등이라고 써 있죠. 2번. 을의 분배 방식은 모든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죠. 업적주의는요, 동기가 상당히 고약합니다. 왜? 너 열심히 일하면 저 돈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해, 안 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주의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병은 주어진 혜택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균등한 게 아니라 필요야.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거야. 필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4번. 갑의 분배 방식은 을에 비해 분배의 양을 정하기가 어렵다? 평등한 분배가 양을 정하기 어려워? 쉽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 3명이면 3분의 1로 나누면 되고 5명이면 5분의 1로 나누면 돼. 근데 을은 업적주의는 어려워. 왜? 그 사람의 업적을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그 업적에 해당하는 분배의 양이 얼만큼인지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적주의의 큰 단점은 업적에 따른 분배의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 너네 선생님 수업에 대한 월급의 양을 측정해봐. 쉬워? 좀 쉽긴 하네. 한 강의당 한 10억 정도. 아, 됐어요. 자, 내 강의는 그냥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만 보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병의 분배 방식은 갑에 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쉽다? 아니죠. 병의 분배 방식은 갑에 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들의 배려하기 쉽죠. 어려운 게 아니라 쉽죠. 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 예를 재밌는 거 들어줄까? 너네가 만약에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여자친구랑 바닷가에 갔어. 여름에. 근데 바닷가에 가면은 밤바람이 좀 추워. 그래서 약간의 그 여러분들이 뭐 가지건 같은 혹은 담요를 갖고 왔다 시작. 담요를 가지고 왔어. 자, 업적에 따라 분배하면은 그 담요는 남자가 써야 돼? 여자가 써야 돼? 아, 물론 이 여행의 전제는 남자가 계획을 다 짰어. 운전도 남자가 다 했어. 그럴 경우에 이 여행에 대한 업적은 남자가 그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남자가 그 담요를 쓴다라는 게 될 수 있겠고. 평등한 분배는 뭐야? 평등한 분배는 담요를 반씩 쓰거나 담요를 반으로 잘라서 쓰거나 한다라는 건데, 필요에 따른 분배는 남자애가 나는 괜찮아, 내 사랑하는 여인이 쓰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난 너와의 분배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할 거야. 업적에 따라서 내가 오늘 여행에 많이 준비했다고 내가 이 담요를 쓰지도 않을 거고, 평등하다고 해서 내가 너 반반 덮어서 너의 반쪽 어깨를 안 덮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너와의 이 담요의 분배는 필요에 따라 할 거야.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 이 남자 뭐지? 좀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넌 필요한 게 뭔데?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 난 너만 필요해. 딱 이러면 어떻게 돼? 난 너만 필요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만 해. 이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난리 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막 바닷가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는 커플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려면 열심히 듣자. 수업 열심히 들어요. 자, 8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만 보기에서 옳은 것은 갑 둘째 줄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칸트지? 그냥 칸트야. 을 둘째 줄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한다. 공리주의. 벤담이야. 자, 처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한다. 보복주의, 응보주의. 칸트. 처벌에 있어서 어떤 처벌을 통해서 그 사회에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처벌한다. 공리주의, 벤담이 되는 거겠죠. 기업, 갑.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사형뿐이다. 그렇죠. 칸트에게는 사형에는 오직 살인에는 오직 사형이야. 니은, 을.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 그렇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이익 증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범죄 예방입니다. 디귿, 갑, 을.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져야 한다? 아니야. 칸트가 보기에 범죄자를 처벌할 때 그 범죄자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야. 왜? 범죄자도 어쨌든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우리가 수단으로 댈 수는 없다.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형시킬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 멋있죠? 널 존엄하게 대하니까 죽여버리겠다. 왜? 넌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리을, 갑, 을. 형벌은 범죄의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한다. 벤담에겐 너무 나왔죠. 비례해가지고 어떤 행위의 이득과 처벌의 이득과 행위의 그 이득을 고려해서 막 이런 것들을 다 비례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칸트는 비례해 안 해? 하죠. 어떻게 해? 동등하게 1대1로 한다는 거죠. 1대1로 한다는 거. 그래서 칸트도 비례해서 부과한다는 말이 참이에요. 참.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두세요.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두세요. 아까 벤담 비라는 거 뭐라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얘기해 볼까? 형벌의 고통이 벤담이야. 형벌의 고통이 형벌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OX야. 형벌의 고통이 형벌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X죠? X야. 비례했을 때 X야. 고통이 더 크면 안 돼. 근데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는 커야 한다. O야. 그래야 그 위법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를 고려하라는 게 바로 벤담이었죠. 칸트가 말하는 비례는 그냥 1대1.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 별표 2개. 너무 중요해. 첫째 줄에 밑줄.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니부어죠. 이 문장의 의미는 뭐야? 개인윤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야. 개인윤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입장. 집단 내 개인들 간의 갈등을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들 간의 갈등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2번.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이 지닌 힘에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자, 집단들 간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힘의 비율은 뭐야? 힘의 불균형이야. 힘의 불균형. 어떤 집단은 힘이 세고 어떤 집단은 힘이 약하고 그러한 불균등성 때문에 계속 싸우려고 하겠죠. 균등하면은 안 싸우겠지. 내가 때려봤자 똑같이 맞는데 왜 싸워? 내가 때리면은 이길 것 같으니까 싸울 수 있다라는 게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의 불균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맞는 얘기. 3번.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허용하지 않을 강제력 사용도 가능하다? 생각해봐. 내가 강제력은 뭐의 통제를 받는다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강제력 안 썼어?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선의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강제력을 쓸 수 있는가를 쓰는 건데 여기의 지문은 봐봐.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허용하지 않을 강제력 가능해 안 가능해? 도덕성이 높은 사람 가능해. 도덕성이 높은 사람 어떻게 해? 토론합시다. 양보합시다. 배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니부가 말하는 강제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위, 불매운동 이런 게 있어. 도덕성이 높으면은 시위하지 말고 양보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니부어는 그렇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시위나 불매운동 같은 강제력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선의지에 비춰봤을 때 살인이나 감금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나 이 지문이 나와줘가지고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문제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마지막.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개인은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아니야. 둘 다 영향을 끼치죠. 근데 집단이 개인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클 뿐이지 둘 다 영향은 끼친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병입니다. 병. 2번.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넷째 줄의 밑줄. 왕은 이익보다 인, 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맹자야. 맹자. 왕이 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신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중시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을, 밑줄 쳐봐.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옆에 철학자까지 밑줄.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 자, 여기서 제1, 어떤 일이 있어. 우리가 밑줄 친 거에 제1, 어떤 일? 첫 번째, 통치자. 두 번째, 그렇지, 수호자. 세 번째, 생산자.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통치자는 통치자의 역할을 잘해서 지혜라는 덕이, 수호자는 수호를 잘해서 용기라는 덕이, 생산자는 생산을 잘해서 절제라는 덕이 있으면은 그 사회는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얘기한 플라톤입니다. 정답은 쉬워요. 4번입니다. 을은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분을 다할 때 사회가 정의롭다고 본다. 타고난 성향이 지혜, 영혼에 있어서 지혜가 좀 발달한 사람, 영혼에 있어서 이 기계가 발달한 사람, 영혼에 있어서 이 욕망이 발달한 사람이 있을 건데 각각이 발달한 욕망에 맞는 직업을 줘야 한다는 게 바로 플라톤의 진단이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플라톤에게 이 통치자 계급은 사적 소유를 가질 수 없다고 봤고 심지어 자식도 키울 수 없다고 봤어요. 가정도 이룰 수가 없고,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3번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족을 없애려고 했어? 이 가족 간의 비리가 그리스 때 봐도 많았다라는 거야.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쉽지가 않아. 3번. 갑. 원초적 입장, 무지의 비일. 이것만 봐도 누굽니까? 롤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롤스. 을. 셋째 줄. 취득 밑줄. 이전 밑줄.
저 옆에 교정 밑줄 누굽니까? 노직. 분배하기 그만하라. 정의는 소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한 노직. 자, 3번 갑을 사상과 입장을 볼 때 A씨에 해당하는 거. 자, A는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네. 첫 번째,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롤스에게 O. 왜? 이 정의의 두 원칙만 통과하면 불평등 가능해. 특히 제2원칙은 반드시 통과해야겠죠. 두 번째, 노직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2번, 개인의 타고난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가? 롤스는 개인적 우연성이 뭐야? 유식한 말로 자연적 우연성, 그 다음에 사회적 우연성 둘 다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O. 노직은 X야. 내가 태어날 때 머리가 좋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노직은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힘이 세서, 내 키가 커서 등등 얻는 노력들은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해서 얻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노직이야. 정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3번.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는 부정의함으로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 하는가? 자, B는 롤스에게만 O가 되면 되는 건데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가 부정의합니까? 부정의해? 부정의한 게 아니라 뭐야? 우연적이라니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어떤 지위를 얻었으면, 지위를 얻지 못하면 운이 없을 뿐이야. 그러면 롤스가 말할 때는 이 우연성을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어떤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니까. 그럼 뭘로 간주하자 그러냐면 공동자산으로 간주하자 그래. 왜?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운이 좋아서 얻은 그 결과물에 대한 배당, 얻게 되는 그 재화가 있잖아요. 이러한 우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화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공동자산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소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다. 재분배할 수 있다. 공동의 자산을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분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롤즈의 주장이 되겠죠. 공동 자산으로 인한 얻은 재화에 대해서는 재분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야.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아요. 4번. 지금 종례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또 중간에 끊고 종례하고 와야겠네. 정말. 4번.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없죠. 롤스에게 기본적 자유는요, 평등한 자유는 무조건 똑같이 어떤 경우에도 제한 안 됩니다. 5번.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완전 배제하지 않아요. 취득 이전의 과정이 잘 되도록 하고, 특히 교정할 때에는요, 국가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 경찰이나 군대가 나서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4번. 기업 정책에 대해 갑을이 내릴 판단. 기업 정책.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 뭐야? 부유세야.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낼 때 1억을 상속할 때는 그 상속 금액의 10%만 내면 되지만 30억 이상을 상속할 때는 상속 금액의 50%를 내야 돼요. 50%. 이런 게 바로 부유세라는 거죠. 자,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을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분배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이죠. 분배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부유세를 반대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반대하는 입장이 분배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받으면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돈을 못 번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만 더 알아둘게. 이 부유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중과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중과세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갖지 않아. 대표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잖아? 그럼 그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낸단 말이야. 그 소득세를 낸 다음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냈는데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또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이렇게 이중과세를 내면 누가 일을 할 거냐라고 비판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입장에서의 비판의 지장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격차가 심하면 사회 통합이 안 된다. 사회 전체의 이익,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부유세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롤스 같은 사람이, 부유세 얘기 나왔으니까, 롤스 같은 사람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은 사람들 있잖아. 그 부를 얻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얻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회는, 롤스는 협동체제라고 보고, 그 협동체제 내에서의 결과물로서 얻은 이익이라는 거야. 이따가 한번 더 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돈을 많이 번 사람, 대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누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있다고 쳐봐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뭐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한국 사회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과연 그 아프리카라는 사회에서 안철수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프리카는 머리가 아니라 힘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재활을 갖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어떤 부는 그 사회에서, 그 협동체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롤스이고요. 이런 게 바로 지분배의 하나의 근원이 되는 거야. 자, 나머지 강의는 정리하고 와서 찔게요. 자, 정리 갔다 왔습니다. 정리 갔다 와서 우리는 마저 한 다음에 정리합시다. 몇 번까지 했더라?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주지? 몇 번까지 했니? 2번 했구나. 3번 했고, 4번 했구나. 그렇죠. 4번까지 했네요. 자, 5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별표 하나. 그림은 수업 시간에 사용된 판서 자료이다. 고대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기억, 미음,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의론. 보기를 보니까 정의의 의미를 기억에 쓰고, 그 다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온제를 쓰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써놨네. 미래를 예언했지. 써놨네요.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가 들어가겠고, 니은은, 디귿은 특수적 정의, 리을은 분배적 정의. 다 썼지. 미음은 사람들 간의 상호 교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시정적 정의가 되겠네요. 교환적 정의는 지금 빠져있네. 이거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기억은요? 보기 1번이야. 보기 1번 봐봐. 기억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맞아요. 자, 여기서 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 성품이라는 거에 밑줄을 치고, 성품이다. 곧 뭐야? 곧 덕이라는 거지. 덕이고, 이 덕이라는 거는, 정이라는 거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덕이다. 같은 말로 성품이다. 품성 상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덕의 정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2번, 니은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포괄적인 덕이다. 그렇죠. 일반적 의미의 이 정의는요, 준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뭘 위한 법일까? 공동체를 위한 법이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법,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법,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법.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디귿 특수적 정의는요,
산술적 비례를 추구하는 시정적 정의랑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분배적 정의는 어떤 비례? 기하학적 비례를 택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고 4번 리을은 당사자들이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올바른 것이다. 리을 분배적 정의는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서 분배하지. 기여 어디에 기여? 공동체에 기여. 공동체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을은 맞는 얘기. 미음은 이득과 손실 사이의 중용 상태 회복한다. 아, 표현 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 분명히 원전스럽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미음이 뭐냐면 시정적 정의야. 시정. 뭘 시정해? 부정을 바로 잡는 거야. 부정이 뭐야? 잘못된 거를 잘못되지 않은 상태. 잘못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말해 손실을 다시 이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득과 손실 사이의 중용 상태, 원 상태로 회복하는 거니까요.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의를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 손실도 아니고 손실을 되돌리면 이득과의 손실의 중용 상태가 된다는 거겠지.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6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둘째 줄의 밑줄.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 이게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네요. 롤스입니다. 갑은 롤스. 을, 둘째 줄에 복합평등. 복합평등. 왈처네요. 자, 여러분들 왜 왈처가 복합평등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복합평등은 단일평등이 아니라는 건데 왈처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정치의 부분에서는 이 밑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교육의 영역에서는 맨 위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경제 영역에서는 중간쯤에 위치해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민해 보면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민해 봤을 때 정치의 1등이고 교육의 꼴등이고 뭐 경제의 꼴등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아, 복합적인 측면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위치에 놓이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영역별로 평등하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단일적 기준을 통해서 정치 1등은 경제 1등에 교육 1등이면은 이 사람은 평등한 겁니까? 혼자 독점하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불평등이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평등일 때 그 말이 있잖아. 한번 읽어볼게. 을 첫째 줄부터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는 것. 자, 각각의 영역은 또 각각의 가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1등이라고 해서 교육의 1등을 선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또 우리는 복합평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복합적으로 평등을 고민해 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평등을 고민해 보는 것이고 그 요소들을 각각 나눠서 가치를 배분하기 때문에. 기억, 갑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당연하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 제2원칙, 특히 이 차등의 원칙을 지키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평등을 용인한다. 니은, 갑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차등 분배한다. 기본적 자유는요, 평등하게 분배합니다. 최소 수혜자든 최대 수혜자든 상관없이. 디귿. 을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다양한 분배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을은 복합평등이야. 다양한 가치의 분배 기준이 복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원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원적 평등, 복합평등이란 말을 쓰는 거지. 리을. 갑은 을과 달리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갑. 롤스는 을과 달리, 왈처와 달리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라는 게 맞죠. 그게 어떤 입장이야?
원초적 입장이 되는 거고, 왈처 같은 사람은, 왈처는 롤스의 이런 원초적 입장을 배제해서 우연적인 것들, 다시 말해 사회적 맥락, 그 사람의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들을 모두 고려한 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얘기.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제시할 비판. 가. 첫째 줄에 밑줄 쳐봐. 처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해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칸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 처벌에 있어서. 그렇지, 범죄 예방이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자를 수단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다음 줄을 쳐봐.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다시 계속 보자. 중간에 끊겼네요. 자, 중간부터 읽을게.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처벌은 동그라미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뭐겠습니까? 강도가 되겠지. 자, 여러분들 쾌락 개선법 7가지 기억나요? 벤담이 말한 쾌락 개선법 뭐였어? 강, 지, 확, 근, 다, 순, 범이지. 강지, 확근, 다, 순, 범. 강도. 지속성. 강도는 얼마나 쾌락이 센지, 지속성은 얼마나 쾌락이 길게 이어지는지, 확실성.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확실히 쾌락이 있는지, 근접성.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쾌락이 멀지 않고 바로 가까운 시간에 오는지, 다산성. 어떤 행동이 쾌락을 하나를 만드는지 다양하게 5개, 10개를 만들어내는지, 순수성. 어떠한 쾌락만 계속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쾌락, 고통 만들어내는지. 쾌락만 만들어내는 게 순수하고, 범위. 자신의 쾌락만이 아니고 어떠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7가지 기준 중에 지금 여기 확실성하고 근접성은 뭐가 더 강하대? 위법 행위가 강하게 온대. 왜? 내가 어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때리는 거? 때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 위법행위니까. 욕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확 해. 확실하게 기분이 좋아지겠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접성. 말을 하자마자 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하고 근접성은 높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이 점에서는 밀리니까 강도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자. 기억.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필요 악임을 모르고 있다. 자,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한 거야. 칸트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기억이야. 자, 필요 악임을 공리주의가 모르고 있어? 공리주의 입장에서 오히려 처벌이 필요 악이야. 왜 악이야? 처벌은 고통을 주니까 악이야. 하지만 필요해. 왜? 더 큰 쾌락. 구체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필요하니까 악은 악이지만 필요한 악이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칸트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겠죠. 니은,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 존중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함을 간구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비판할 수 없겠는데요. 디귿,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보복주의, 응보주의인 칸트가 공리주의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 맞고요. 리을, 범죄자의 인격을 공공선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구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공공선, 을이 말하는 공공선이 뭡니까? 범죄 예방이죠. 범죄자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칸트의 주장이란 말이야. 살인한 놈은 사형시켜버리는 게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다라고 얘기하는 칸트의 주장입니다. 단호해서 좋죠? 8번입니다. 살인자 어떻게 죽여야 돼? 근데 참, 나는 살인자를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큰 고통을 주고 사회 이득을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참, 8번 별표 2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별표 3개. 가의 값을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분배 원리에 취할 수 있는 것. 값. 여기는 세 문장이 다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자, 값 롤스인데 지금 이 얘기는 뭐야? 나는 자유주의를 지지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는 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자유의 가치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두 번째, 사회적 약자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그리고 롤스인 내가 보기에 사회는 뭐다? 협동체제이다. 알겠습니까? 사회는 협동체제이다. 그리고 이 협동체제가 유지되려면 그 다음이야.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는 협동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한다. 이때의 불평등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롤스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셋째 줄에 유용성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자, A, B, C 봐봐. A. 상, 중, 하가 있는데 총 합 몇이야? 69야. B는 67이야. C는 64야. 겁나 빠르지? 자, 뭐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총합이 제일 많은 분배 원리는 뭐야? A지. 그러면 이 총합이 제일 많다? 같은 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용성의 원리를 만족하는 거는 A니까 을이 공리주의가 A의 분배 원리를 정의롭다고 하겠죠. 근데 롤스가 보기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 원리는 뭘까? A, B, C 중에. 롤스에게 정의로운 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니까, 자, A의 최소 수혜자는 몇을 가져? 18. B는 15. C는 17. 그러니까 어디야? B야. B. 롤스에게 정의로운 분배 원리는 B야. 총합은 67이야. A가 69니까 A보다 총합은 작지만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가져오니까 B가 가장 정의로운 분배 원리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더 큰 C가 B보다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머지 보기 볼까? 니은 2번. 갑. 모든 계층이 누리는 이익의 총합이 가장 큰 A가 정의롭다. 갑이 아니라 을이 돼야겠지. 공리주의. C. 중상층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B가 A보다 정의롭다. 공리주의는 중상층을 위한 주장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1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 중, 상 다 똑같이 계산한다라는 거. 땡. 4번. 계층 간의 차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타나는 A가 가장 정의롭다. 이거는 뭐 갑에 대한 얘기잖아요. 을은 아니죠. 5번. 계층 간의 평균의 격차가 작다? 이런 얘기는 없죠. 뭐 계층 간의 평균의 격차가 가장 작은 거는 사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경우가 보통 작아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갑에게는 이 원리에 따라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답이 나오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이 줬을 때 격차가 제일 적을 때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가 않으니까 5번도 땡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격차가 B가 12야. 상층이랑 하층이. C는 8이야.
그렇기 때문에 C를 정의롭다고 롤스가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두 개 더 있어. 9번 별표 하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 갑, 첫째 줄에 밑줄. 사회계약, 둘째 줄에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사회계약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루소죠? 루소. 을, 둘째 줄에 종신노역형 밑줄. 누굽니까? 베카리아, 베카리아. 병, 첫째 줄 동등성의 원리. 누굽니까? 칸트. 칸트가 되겠죠. 자, 보기 1번. 갑, 사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아니에요. 루소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땡. 2번. 형벌은 공공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이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 3번. 범죄자는 자율적으로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다. 아니죠.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자는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야. 뭐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야. 알겠어요?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처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처벌을 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4번. 갑을. 사형제도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베카리아는 사형제도 반대합니다. 5번. 갑병. 형벌의 양과 질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건 뭐 공리주의 얘기니까 갑도 아니고 병도 아니죠. 땡땡.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0번 마지막. 갑의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셋째 줄의 밑줄. 그러나 공감과 이해, 정의감 등은 인간 사회와 사회집단에서는 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아, 집단이 되면은 이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다. 지워버렸네. 을 셋째 줄에 최소국가 밑줄. 누굽니까? 노직. 그럼 노직이 말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은 뭐야? 대표적으로 경찰과 군대야. 경찰과 군대. 알겠어요? 그럼 1번. 갑은, 리브어는 개인으로서 인간은 완벽하게 이성적이지만 집단의 힘에 의해 이기적이 된다고 본다? 아니에요. 리브어에게 이 개인 측면에서의 인간의 이성도 완전한 건 아니야.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불완전하니까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기적인 성향이 눌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불완전하다라고 봐요. 2번. 갑은 소득 격차 심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은 합리적이고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해결 안 되니까 강제성이 필요하다. 지금 3번. 을은 재화의 분배와 관련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도 개입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취득 이전일 때 이런 원리가 잘 되게 도와줘야 되고 특히 언제 교정할 때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거고 이때는 4번 보기 재분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4번 을 사회적 약자가 처지가 개선되는 경우에만 국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롤스에 해당하는 거지 노직에게는요 재분배는 오직 교정의 원리를 수행할 때에만 교정의 원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국가의 재분배야. 5번. 갑을은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아요. 국가의 개입은 리브어는 강제성 있는 수단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집단 당사자들만의 토론이나 이성적인 대화를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과감하게 나서서 강제성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고 노직도 최소 국가이지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7강은 문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출제한 사람 칭찬하고요. 복습 꼭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 7강 문제를 다 만든다면 웬만한 기출선지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생했고요. 슬슬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하고 고생했습니다.